저는 살아있는데요. 제 장례식 사진이 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1992년 12월 3일. 만 5살.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지금 도장 찍어! 안 찍어? 그가 말하지 않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무덤을 파겠다는 협박이었죠. 그 사진 제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남들이 떠난 뒤에 공간을 정리하는 일, 어떤 분들은 슬프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 일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성껏 정리해드리는 게 제 소명이거든요. 오늘은 평창동 언덕 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서택은 회장님. 전화로는 별채 정리만 부탁한다고 하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지팡이를 짚은 회장님이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별채는 33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네. 먼지가 많을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옆에 서 계신 부인 문지의 여사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더군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별채 말고 다른 곳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문 여사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별채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품 정리? 쓰레기 치우는 거 아니야? 냄새나는 일하는 것들이. 돌아보니 명품 가디건을 걸친 30대 중반 남자가 발코니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윤,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이었죠. 코를 찌푸리며 손을 휘휘 저으시더군요. 빨리 끝내요. 여기 곧 내 갤러리로 바꿀 거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불쾌한 게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함부로였거든요. 별채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에 묶인 낡은 검은 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리본이었어요. 33년 동안 그대로였던 걸까요?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방 안은 1992년에 멈춰 있었어요. 낡은 장난감, 색바랜 커튼, 그리고 벽장 하나. 벽장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받은 열쇠 묶음에서 하나씩 맞춰봤어요. 세 번째 열쇠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벽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 한 장이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관 옆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젊은 시절의 문지의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 펜으로 적힌 글씨 1992, 12, 삼윤아준만 오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윤아준, 제 이름이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이건 동명이인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살아있는데요. 그때 별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안에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찍으면 어머니 무덤도 파버릴 겁니다. 서도윤의 목소리였어요. 본체 쪽에서 뭔가가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품속에 넣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정원 한가운데서 서도윤이 회장님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굴러다녔고 문 여사는 벽에 기대 서 계셨어요. 그 옆에서 나이 지긋한 간병인 한 분이 벌벌 떨고 계셨죠. 제발 그만해라. 문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비웃기만 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있잖아요. 전 친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지분 40%, 이 집 다 내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게 정말 아들이라고요? 그때 간병인 할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저기 선생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은 일이나 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분 눈에는 뭔가 아는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장례 사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별채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992년 12월 3일. 윤아준. 만호세. 저는 2025년 지금 38입니다. 1987년생이에요. 그럼 1992년이면 정확히 만 5세가 맞습니다. 우연일까요? 양부님, 저를 키워주신 고 오만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준아, 너는 1992년 겨울에 내가 주었다. 시장 골목에 버려져서 울고 있었지. 누가 버렸는지는 몰라. 하지만 넌 귀한 아이야. 저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장례 사진이 들려 있어요. 본체 쪽에서 또다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작업 가방 깊숙이 넣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거실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서도윤이 회장님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99.98% 친자 확률. 이제 인정하시죠? 회장님은 지팡이를 꽉 쥔 채 떨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으면 말고요. 법은 이 서류 하나면 끝이에요. 오늘 안에 지분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어요. 언론에 다 터뜨릴 겁니다. 재벌 회장, 친아들 버리고 33년간 은폐. 이 정도면 일면톱이죠? 문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돈이 필요하면 주마. 하지만 회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문 여사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고 달려가려다 멈췄어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강미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 말씀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조용히 넘어가면 언론 안 나가고요. 미란 씨까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33년간 모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윤 씨 도장만 받으시면 다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장만 받으면 조용해진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도윤은 비죽 웃으며 탁자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도장만 딱 찍으시면 됩니다. 회사 지분 40%, 이 집 소유권 절반.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고?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내가 평생 이 가문을 위해 뭘 했길래 40%를 달라는 거냐? 당신들이 날 버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33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고아원, 학대, 빚쟁이들. 당신들은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저는 버렸잖아요. 그 말에 문 여사가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약 저 말이 진짜라면 회장님 부부가 정말 아이를 버렸다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의 말투, 행동,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었거든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도윤이 회장님 앞으로 다가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안에 도장 찍으실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게 정말 맞다면 먼저 물어볼 게 있다. 내 몸 어디든 특별한 흉터나 표시가 있느냐?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 아들한테는 분명한 표식이 있었거든.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흉터 따위 없어도 유전자 검사가 증명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팔 안쪽, 손목 위쪽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거든요. 양부님은 내가 주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 걸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별채에 남아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도윤의 협박에 결국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도윤은 내일 정오까지라며 못을 받고 나갔어요. 저는 벽장 속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 옷가지들이 접혀 있었어요. 작은 티셔츠, 바지, 그리고 손수건 하나. 손수건 모서리에는 파란 실로 수놓은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YHJ. 윤아준. 또다시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양부님 유품 중에도 똑같은 수놓기 패턴의 1000조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황급히 제 작업 가방을 뒤졌습니다. 양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간직하고 있던 작은 보자기. 그 안에 낡은 1000조각 하나가 있었어요.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실의 색깔, 바느질 간격, 모든 게 똑같았어요. 마치 한 벌의 손수건을 반으로 찢어 놓은 것처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상자를 더 뒤지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반쪽만 남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문 여사, 그리고 한복을 입은 아이가 절반만 보였어요. 사진이 세로로 찢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을 꺼냈어요. 양부님이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일한 사진. 이게 내 유일한 흔적이다라며 건네주셨던 반쪽 사진. 저는 평생 그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2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맞춰봤어요. 찢어진 경계선이 퍼즐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완성된 사진 속에는 회장님 부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한복목 부분에는 방금 본 손수건과 똑같은 자수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해 황급히 다시 쥐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상자 바닥을 뒤지던 중 작은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소아과 진료 카드였어요. 청아 소아과 환자명 윤아준 생년월일 1987.03 15. 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카드 뒷면에는 진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들어온 항목이 있었어요. 1992.11 28 왼팔 화상 치료 2도 화상 흉터 잔존 가능성 높음.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팔 안쪽 손목 위 10cm쯤 되는 곳에 있는 타원형 흉터. 양부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만 하셨어요. 진료 카드의 날짜는 1992년 11월. 그리고 장례 사진의 날짜는 12월 3일. 한 달도 안 되는 차이였어요. 도대체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때 별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사진과 진료 카드를 품속에 숨겼어요. 문을 연 건 낮에 봤던 간병인 할머니 김복자 씨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복자 씨가 문을 닫고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혹시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김복자 씨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가 정말 아가가 맞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하주님. 제가 33년 전에 이 집에서 일했어요. 그때 아가 손목에 화상 입었을 때 제가 응급처치를 했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저를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때 아가는 겨우 5살이었어요. 부인 마님이 주방에서 끓는 물 옮기시다가 그만 쏟으셨거든요. 아가 팔에 화상을 입혔죠. 김복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아가가 사라졌어요. 마님은 실종됐다고만 하셨지만 저는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비서실장 강미란 씨가 아가를 차에 태우는 걸 봤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납치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강미란 씨는 회장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 부부가 직접 아가를 보낸 거예요. 왜요? 왜 자식을 보내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로 일주일 뒤에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빈소도 차리고 사진도 걸고 하지만 관 속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가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고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 해고됐어요. 입 다물라는 합의금 받고요. 김복자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받은 합의서예요. 33년간 간직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명란에는 회장님과 강미란 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 집에 간병인으로 들어온 건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대요.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33년 전 일은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주님, 선생님이 진짜 아드님이에요. 그 가짜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회장님 부부는 진짜 아들인 저를 죽었다고 처리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서도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김복자 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별채 방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양부님, 오만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사셨어요.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었죠. 하준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내 것만 지키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휴대폰 화면 속 할아버지의 미소만 따뜻했어요. 그때 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체 쪽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본체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도윤이 뭔가를 집어던지는 게 보였어요. 못 참겠어. 내일 정오까지 안 찍으면 진짜 언론에 터뜨린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까요? 문득 김복자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유전자 검사 기관이 내 사람이라고 도윤 씨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검사 기관이 내 사람? 그 말은 곧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가능성이라고 쳤어요.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검사 샘플만 바꾸면 결과 조작 가능. 친자 확인 사기 사건, 칫솔 타액 샘플 바꿔치기. 그렇다면 도윤은 회장님의 샘플을 미리 훔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별채를 나와 본체로 향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본체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난장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병이 깨져 있고 의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문 여사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도윤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펜을 내밀고 있었죠. 마지막이에요. 지금 도장 찍으세요. 안 돼. 문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는 안 돼.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야. 그럼 제 평생은요? 33년 동안 버려진 제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도윤의 감정이 너무 과장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저는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유품 정리사가 왜 여기 있어? 도윤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저는 품에서 진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진료 카드를 보는 순간 문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1992년 11월 28일 윤아준이라는 아이가 화상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네요. 왼팔에요.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이 흉터 말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팔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흉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예요. 그리고 저는 1987년 3월 15일생입니다. 진료 카드의 생년월일과 똑같아요. 문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어요. 하준아, 정말 하준이니? 저는 윤하준 맞습니다. 하지만 양부님 성을 따라 오만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짜가 또 나타난 거야? 가짜는 누구 말인가요? 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팔에도 화상 흉터 있나요? 1992년 11월에 입은 화상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리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민우냐? 민우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제 원래 이름이 윤아준인 건 확실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쪽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나머지 반쪽이 이 집에 있을 거예요. 문 여사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대체 33년 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진짜 아들은 버려지고 가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제가 사진을 꺼내 보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눈썹 사이에 있는 점 민우한테 있던 점이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계속 울고 계셨고요. 도윤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고. 내가 99.98% 친자라고. 그 검사 결과 샘플은 어떻게 채취했죠? 제가 묻자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건 검사기관에서 알아서. 알아서? 본인 샘플은 어떻게 냈는데요? 타액 샘플이었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비서실장 강미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재빨리 도윤 옆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시죠. 유전자 검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강 실장, 회장님이 날카롭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33년 전 그날 밤 내가 민우를 차에 태웠다는데 사실이냐? 강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33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김복자 씨가 봤대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차에 태우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품 정리사 주제에 참견이 과하네요. 참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3년 전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고 그 뒤로 가짜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왜 그랬죠?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야. 도윤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별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윤 씨, 강미란이 그를 부르며 뒤따라갔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바로 뒤쫓았습니다. 별채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벽장 앞에서 상자들을 마구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 다 없애버리면 돼. 도윤이 라이터를 꺼냈어요. 손수건과 사진들을 바닥에 쏟아내며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안 돼. 저는 달려가 도윤의 손목을 잡았어요.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제 멱살을 잡으며 주먹을 휘둘렀어요. 주먹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도윤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어요. 평생 현장에서 몸을 쓴 사람의 힘은 술과 도박에 찌든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나라고. 도윤이 바닥에서 발버둥쳤어요. 그 과정에서 도윤의 손목에 있던 팔찌가 떨어졌습니다. 팔찌 안쪽에 문신이 보였어요. 뱀 문양이었습니다. 도박 조직 표식이었어요. 이게 뭐죠? 제가 묻자 도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강미란이 별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더니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요. 당신도 공범이죠? 저는 강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3년 전 아이를 데려간 것도 지금 가짜를 들여보낸 것도 당신 계획 아니에요?
강미란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김복자의 증언? 33년 전 해고된 간병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 조작은요? 조작?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건데요. 강미란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별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김복자 씨였어요. 그분은 손에 녹음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방금 강미란 씨가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증거가 있어? 라고 했죠. 그 말은 곧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강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본체에서 회장님과 문 여사가 달려왔어요. 회장님은 강미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미란, 넌 33년간 날 속인 거냐?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그저 닥쳐.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경찰 부른다. 너와 저 사기꾼 둘 다 끝이야. 도윤이 제 팔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도윤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저들에게 아직 숨겨둔 카드가 남아있는 걸까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저는 별채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손수건, 진료 카드, 그리고 반쪽 사진. 회장님은 본체에서 액자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액자 속에는 33년간 간직해온 반쪽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평생 품고 살았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지갑에서 꺼낸 반쪽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 옆에 대어봤습니다. 찢어진 경계선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퍼즐이 완성되듯 두 장의 사진이 하나가 됐습니다. 완성된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어요. 회장님, 문 여사, 그리고 돌잔치 한복을 입은 아기. 민우야. 문 여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저를 보냈어요? 저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저를 버린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우리 회사가 위기였어. 경쟁사와의 분쟁, 정치권 압력 그리고 협박이 들어왔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 죽인다는 협박이었어. 우린 널 지키기 위해 죽은 걸로 처리했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만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지. 그분께 너를 부탁했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양부님이 처음부터 저를 맡은 거였군요.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오 씨가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거든. 우리도 찾을 수가 없었어. 회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해마다 사람을 보내 찾았지만 소용없었어. 그러다 포기했어.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길 바라면서. 문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아, 아니 민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매일 밤 내 생각하면서 살았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바닥에서 비웃었어요. 감동적이네. 근데 증거는? 사진 맞춘 거 가지고 친자라고 할 순 없잖아. 이건 어때요? 저는 소매를 걷어 화상 흉터를 보였습니다. 1992년 11월 28일 왼팔 화상 치료. 진료 카드와 일치하는 흉터예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흉터 정도야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어. 그럼 당신한테도 있나요? 보여주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다가와 제 흉터를 보셨어요. 맞아, 이 위치, 이 모양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 평생 남을 거라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강미란이 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복자 씨가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증거 지우시려고요? 나요. 강미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윤이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경찰들이 별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체포해 주세요. 사기, 협박, 그리고 회장님은 강미란을 노려봤어요. 33년 전 은폐 공모 혐의로요.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질까요? 아니면 아직 숨겨진 비밀이 더 남아있는 걸까요? 경찰이 도윤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쩔 건데요? 99.98% 친자 확률이라고요. 경찰이 멈칫했어요. 도윤은 비죽 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예요. 회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분명히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고 친자 확률 99.98%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회장님이 당황하셨어요. 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마 제가 착각한 걸까요? 그때 강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보셨죠? 과학적 증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흉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친자를 증명할 순 없죠.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별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의 다른 비서가 숨 가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회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내부 감사를 했는데요. 샘플 바꿔치기가 발각됐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 회장님 댁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의 칫솔을 훔쳐갔어요. 칫솔을? 네. 그리고 그 칫솔의 타액 샘플과 도윤 씨의 타액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검사기관 내부 직원이 공모했고요. 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증거 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사람이 회장님 욕실에서 칫솔을 훔쳐 비닐봉지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비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윤 씨의 도박 조직 동료입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어요. 아니 이건 검사기관 직원도 자백했습니다. 강미란 씨에게 2억을 받고 샘플을 바꿨다고요. 모든 시선이 강미란에게로 쏠렸어요. 그녀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강미란 씨 계좌에서 검사기관 직원 계좌로 2억이 송금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도윤 씨 도박빚 3억을 갚아준 기록도 있고요.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강미란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복자 씨가 앞으로 나서며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검사기관은 우리 사람이에요. 샘플만 바꾸면 끝이에요. 도윤 씨, 걱정 마세요. 강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내가 녹음을 했어? 네. 한 달 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이 강미란과 도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도윤, 강미란 씨. 사기, 협박, 문서 위조,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이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없어. 강미란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어졌어요. 거실에는 회장님, 문 여사,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야, 아니 하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걸까요? 아니면 33년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경찰이 떠나고 난 뒤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과 문 여사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앉아라.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33년 만에 만난 가족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문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아, 아니, 민우야. 엄마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저는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회사도 물려줄 거고 이 집도 내 거야.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양부님께서 평생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회장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오 씨가 그렇게 가르쳤구나. 네.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내 것만 지키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양부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평생 등 굽혀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문 여사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운 분이시네.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셨어. 그래서 저는 유품 정리 일을 계속할 겁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회장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자. 내 양부님처럼 어렵게 사는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저는 눈이 커졌어요. 재단이요? 그래. 무료 주거 정리, 수리, 유품 정리 같은 걸 해주는 거야. 내가 총괄하면 어떻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재단 이름은 오만수 재단으로 해주세요. 양부님 이름으로요. 회장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러마. 그분께 보답하는 거니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별채로 돌아가 마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3년 묵은 먼지와 곰팡이를 닦아내고 낡은 벽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새 벽지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크림색 벽지였어요. 문 여사가 별채로 들어오셨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네. 새 시작이잖아요. 저는 벽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도, 이 집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맙다, 하준아.
문 여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내가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게 돼서요. 그날 저녁 저는 회장님 댁에서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문 여사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어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야. 문 여사가 계란말이를 제 그릇에 얹어주셨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엄마가 33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회장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살 거예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올게요. 왜 여기서 안 사니? 아직은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한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저는 회장님 서재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33년 전 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회장님이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제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쓰인 삐뚤빼뚤한 글씨도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양부님 묘소에 들렀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제 이름 찾았어요. 윤아준이래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도 만났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묘비 위로 석양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달 뒤 오만수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매일 어려운 노인분들의 집을 찾아가 정리하고 수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독거노인분의 집에 갔어요. 벽지가 다 뜯어지고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벽지 새로 붙여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저는 벽지를 뜯어내며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일이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회장님 댁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문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주나, 행복하니? 문 여사가 물으셨어요. 네, 행복해요. 그럼 됐어. 밥을 먹고 나서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예전 민우의 방, 이제는 제 방이 된 곳이었습니다. 새 벽지가 붙은 방은 따뜻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낡은 벽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엔딩 멘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3년 만에 벽장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이 가슴 뭉클하셨을 거예요. 가짜가 사라지는 순간이 통쾌하셨다면 사이다.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울컥하셨다면 가족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새 시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